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행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솔직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지인한테 잠깐 방 하나 빌려줬다가 2달 만에 거실까지 점령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그 느꼈던 당혹스러움, 그 분노,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고스란히 다시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저보다 10배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을 겪으셨어요. 시누이가 올케 아파트를 자기 재테크 수단으로 쓰려고 했다니까요. 그것도 웃으면서. 그리고 이 사연이 더 특별한 건요, 반격의 방식이에요. 보통 이런 사연들 보다 보면 참다 참다 폭발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일을 처리하셨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 이야기 천천히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에서 7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4살 김연서라고 합니다. 남편은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 전까지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간 디자인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일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지만 프리랜서로 종종 컨설팅 일을 받으며 나름 알차게 살림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혼 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든 돈과 친정 부모님들이 보태주신 금액을 합쳐서 분양받은 거였거든요. 남편도 물론 결혼 후에 대출금 일부를 같이 갚긴 했지만 등기부 등본에 찍힌 이름은 엄연히 제 이름 김연서. 이게 나중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34평 구조였는데 방이 3개였어요. 안방, 아이방, 그리고 하나 남은 작은 방. 그 작은 방을 저는 제 작업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일할 때 도면 펼쳐놓고 샘플 자재 쌓아두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뭐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유일한 제 공간이었거든요. 아이 낳고 나서 온 집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거실도 아이 장난감이고 주방도 아이 이유식이고 그 작은 방 하나만큼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과 공간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감정이입이 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그 나만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뼛속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다 하고 나서 그 방문 닫고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함부로 뺏으려 한다? 생각만 해도 너무 속상하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남편에겐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누이 이름은 박소연. 이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어요. 외모는 준수한 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달까요? 어릴 때부터 예쁘다 예쁘다 소리 듣고 자란 데다 집안의 막내딸로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서인지 본인이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굴었어요. 결혼 초에 시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 하면서 팔짱 끼고 카페 가자고 하고 우리 오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참고하세요 하면서 나름 친절하게 살갑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다 계산적이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우의 본색이 처음 드러난 건 결혼하고 첫 번째 추석이었어요. 올케 언니 이번에 엄마 생신 선물 뭐 할 거예요? 아 근데 있잖아요.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안마의자 갖고 싶다 하셨는데 그게 올케 언니가 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뭐 직장인 월급으로는 그런 거 큰 거는 못 사니까. 안마의자요?
그게 200만 원도 넘는 건데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프리랜서 일 겨우겨우 하는 건데 그건 좀 부담돼요. 에이, 올케 언니는 그래도 아파트도 본인 명이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여유 있으시면서. 언니가 좀 크게 쓰셔야 엄마도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좋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추석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그때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신우이의 그 계산적인 태도는 해가 갈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우이가 부동산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신우이는 원래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유튜브에서 재테크 영상을 파기 시작하더니 부동산 투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뭐 그래 재테크에 관심 가지는 건 좋은 거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신우이 재테크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본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것을 활용하려 드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오빠, 올케 언니네 아파트 방 하나 비어있잖아. 거기 내가 잠깐 월세 놓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요즘 그 동네 원룸 월세가 장난이 아니래. 한 달에 50은 그냥 벌 수 있다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의 집 방을 월세 놓겠다고? 그것도 신우이가? 남편도 당황했는지 숟가락을 멈추고 신우이를 쳐다봤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방은 연서가 작업실로 쓰는 방이야. 에이, 오빠, 작업실이 뭐 대단하다고. 올케 언니 거실에서도 노트북 하나면 되잖아. 그 방 어차피 반은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600이야. 그 돈이면 적금보다 낫지 않아? 시어머님이 그 말을 듣더니 숟가락으로 찌개를 저으시며 은근슬쩍 거드셨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연서야, 그 아파트 방 하나 놀리는 것보다 낫지 않니? 소연이가 잘 관리해줄 텐데 뭐. 어머님, 그 방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저도 거기서 컨설팅 작업하고 클라이언트 자료도 보관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방 아니에요. 아이고, 일이라고 해봐야 집에서 뭐 컴퓨터 좀 만지작거리는 거잖니. 그게 뭐 따로 방까지 차지할 일이야?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일을 컴퓨터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리고 제 공간을 자기 돈벌이에 쓰겠다는 신우의 뻔뻔함에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일하면서 뭐 놀면서 돈 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실상은요, 집에서 일하는 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서 클라이언트 전화 받고 밥 차리다 말고 이메일 확인하고 그런 사람한테 당신 일은 별거 아니니 방 내놓으라고? 이건 정말 선을 넘는 거죠. 어쨌든 그날은 남편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신우의 요구를 막아줬어요.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지만 오빠가 그렇게 나오니 일단은 물러났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물러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를 찾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로부터 약 3달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건설 현장 감독으로 2주간 전남 쪽에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었죠.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고 저는 마침 프리랜서 일도 한건 마무리된 터라 조용하게 집에서 쉬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 다음날 저녁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나 이번 주말에 언니네 집 잠깐 놀러 가도 돼? 오빠 없으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내가 치킨 사줄게. 뭐 놀러 온다는 건 괜찮아요. 신우이가 좀 그렇긴 해도 완전 남남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 와도 돼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죠. 토요일 오후 신우이가 정말 치킨을 들고 왔어요.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저녁에는 같이 와인도 한잔하면서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신우이는 빈방, 그러니까 제 작업실에서 자겠다고 했고 저는 침대를 깔아줬습니다. 문제는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신우이가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짐을 싸지 않는 거예요. 소윤아, 슬슬 가봐야 하지 않아? 내일 출근이잖아. 아, 언니 있잖아. 나 사실 이번 주에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왔거든. 신우이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이상하게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이번 달 말에 원래 살던 오피스텔 계약 끝나거든? 근데 다음 주 구할 때까지 한 2, 3개월만 여기서 작은 방에서 살면 안 될까? 뭐? 잠깐 여기서 살겠다고? 어차피 빈 방이잖아. 오빠 출장도 잦은데 언니 혼자 넓은 방에서 아이랑 둘이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 아니야? 내가 있으면 좋지. 밥도 같이 해먹고. 빈 방이 아니라니까 내 작업실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에이 언니, 작업은 거실에서도 해도 되잖아. 노트북 하나면 끝인데 뭘. 나 진짜 2, 3개월만이야. 그 사이에 좋은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갈게. 여러분, 이 대화에서 제가 소름 돋았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어차피 빈방이라는 표현이에요. 남의 집에 와서 그 집 주인이 쓰고 있는 공간을 어차피 빈방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그런 사고방식 말이죠.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게 일은 일이 아니고 옳게의 공간은 주인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글 쓰는 일을 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의 시어머니가 넌 집에서 놀면서 뭘 한다고 서재까지 따로 쓰니? 라고 했대요. 그 말 듣고 그 지인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의 일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미안한데 같이 사는 건 무리야. 내 작업 공간 없으면 나도 일을 못해. 다른 방법 찾아봐. 신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알았어 언니.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했지? 하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어요. 끝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날 월요일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연서야, 소윤이가 집계가 끝난다면서 내 생각엔 그 애가 니네 집 작은 방에서 잠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 방은 제가 쓰는 방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사는 건 서로한테 불편한 일이잖아요. 특히 아이도 있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 따지니. 동서간에 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소윤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올케라는 사람이 빈방 하나를 잠깐 못 내줘? 또 빈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입에서도. 저는 어머니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전화를 끊으셨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소연이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엄마도 그러시고 한 2, 3개월만 작은 방 빌려주면 안 될까? 걔도 사정이 있는 거잖아. 저는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건 신우이 혼자의 작전이 아니라 시댁 전체가 합심해서 밀어붙이려는 거예요. 여보, 그 방은 내 작업 공간이야. 내가 거기서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 학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는 건 당신도 알잖아. 소희한테 방 내주면 나는 어디서 일해? 거실에서 하면 안 돼? 아니면 카페에서 할 수도 있잖아. 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남편까지 거실에서 하면 되잖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연을 받으면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이분의 일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서글프고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전화로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알겠어, 알겠어. 내가 소연이한테 안 된다고 할게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주말, 우리 가족은 시댁에 인사자 방문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나름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날 시누이도 시댁에 와 있었는데 유독 저한테 잘해줬어요. 올케 언니 커피 타다 줄까? 아, 우리 애기 너무 귀엽다 조카. 이리 와, 이모가 안아줄게. 뭔가 깨림직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터졌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어? 아니, 왜? 열리지 않는데? 이상했어요. 분명 평소에 쓰던 번호를 눌렀는데 남편이 직접 눌러봐도 안 열렸어요. 결국 관리 사무실 도움으로 비상 개방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집안을 보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작업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제 작업 테이블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그 자리엔 간이 침대가 하나 펼쳐져 있었고 시누이의 캐리어 가방 2개가 방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에는 시누이의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화장대까지 들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작은 방 문 옆에 벽지에는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짐 좀 먼저 옮겨놨어요. 이번 주부터 신세 질게요. 비번은 내가 바꿨으니까 새 번호 문자로 보내줄게. 너무 고마워. 저는 이 메모지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시야가 하얗게 보이는 기분을 느꼈죠. 여보, 이건 뭐야? 남편도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박서연, 너 지금 뭐 한 거야? 연소 작업실에 너 짐이 왜 있어? 비밀번호 왜 바꾼 거야? 전화 너머로 들린 신우의 목소리는 태어난 그 자체였습니다. 아, 오빠, 나 오늘 시댁에서 본 거 아니까 알겠지만 나 월말에 오피스텔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짐 좀 옮겨놓은 거야. 비번은 내가 드나들어야 하니까 일단 바꿔놓은 건데 새 번호 올케 언니한테 보내려던 참이었어. 왜 호들갑이야? 호들갑? 남의 집 비밀번호를 맘대로 바꾸는 게 정상이냐? 남의 집은 무슨 우리 오빠 집이잖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사연의 핵심이에요. 우리 오빠 집이잖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우리 오빠 집이라고 말하는 건 그 심포. 결혼한 여자의 재산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니라 시댁 것이라는 그 뒤틀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보태자면요. 이게 단순히 신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가져온 건 다 시댁의 것, 며느리의 공간도 시댁의 것, 며느리의 시간도 이런 사고방식이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이 아직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시누이의 통화는 길어졌고 결국 시어머니까지 전화에 합류했습니다. 형구가 소연이 잠깐 재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걔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하나 못 챙겨? 엄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남의 집 비밀번호 몰래 바꾸고 짐을 들여놓은 건 정상이 아니잖아. 아이고, 가족끼리 뭘 그래. 소연이가 비번 바꾼 건 좀 급해서 그런 거지.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거겠니? 연서가 또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을성이라는 껍데기가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도 소연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달만 재워주고 나가게 하면 안 될까? 엄마가 자꾸 전화하시면 나도 진짜 미칠 것 같아. 한 달? 당신 동생이 한 달 만에 나갈 사람으로 보여?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짐 들여놓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사람이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누이의 2,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엄마한테 등 떠밀리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밀리면 안 된다.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내 공간도 내 자존감도 다 무너진다. 그리고 새벽 4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현관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을 당일 배송 주문했고 오후에 도착하자마자 설치기사를 불러 완전히 새 도어락으로 바꿨어요.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등록된 지문도 저와 남편 것만 새로 등록했죠. 두 번째로 한 일은 작업실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신우의 캐리어 2개와 옷가지들, 화장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깔끔하게 포장해서 현관 앞 복도에 내놨습니다. 간이 침대도 접어서 함께 내놨고요. 세 번째로 한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내역서, 그리고 결혼 전 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본 계약서 사본을 챙겨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연아, 내 짐은 현관 앞에 정리해놨으니 오늘 중으로 가져가. 그리고 도어락 교체했으니까 이전 비밀번호로 출입 안 돼. 이 아파트는 내 명의 재산이고 주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로 변경하고 무단으로 짐을 반입한 건 주거 침입에 해당될 수 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보내고 나서 손이 좀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퍼서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왜 내 것을 지키는데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건지.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신우이한테 전화가 빗발쳤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미친 듯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아니 미쳤어? 내 짐을 복도에 내놨다고? 죽었지니? 가족한테 그런 말이 나와?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한테도.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서, 너 지금 소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생 짐을 복도에다 내놓다니 대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소연이가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들여놓은 건 알고 계세요? 그야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에요. 허락 없이 남의 집 비밀번호로 바꾸고 짐을 넣는 건 가족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범법행위예요. 범법? 네가 감히 소연이를 범죄자 취급해? 시집자라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시댁 무시하는 거니? 어머니, 시집 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어머니. 그건 남편도 알고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자기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놓이니 더 화가 나셨던 거죠.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우리 아들한테 확실하게 말해두마. 마누라가 시댁 식구를 이렇게 박대하는 집에 우리 아들이 발 붙이고 살 이유가 있겠니? 각오해.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각오? 이미 각오는 끝났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양쪽에서 전화 폭탄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여보, 내가 소연이한테 잘못한 거 알아. 비밀번호 바꾸고 짐 넣은 건 확실히 선 넘은 거야. 근데 짐을 복도에 내놓은 건 좀 심하지 않았어?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심한 게 뭐야?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침입한 사람 짐을 내가 내 집 바깥으로 뺀 건데 그게 심한 거야? 그건 그렇지. 근데 방법이 좀. 여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약에 내 친정 식구가 당신 회사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 책상 밀어놓고 자기 집 놓고 열쇠 바꿨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제가 비유를 든 게 효과가 있었던 거죠. 자기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체감됐을 거예요. 알겠어. 내가 소연이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고마워 여보. 근데 나 한 가지 더 부탁할 거 있어. 이번 일은 당신이 중간에서 대충 넘기면 안 돼. 소연이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어. 내 집 비밀번호 바꾼 것에 대해서. 그게 제 조건이었습니다. 사과. 단순히 미안하다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인지하고 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신우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신우이가 뭘 했냐면요. 시댁 친척들한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올케 언니가 제 짐을 복도에 내놓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잠깐 신세를 지려고 했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주거 침입이니 뭐니 협박까지 했어요. 가족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오빠 집 방 하나 잠깐 빌리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여기서 교묘한 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바꾼 이야기를 쏙 빼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쫓겨났다. 범죄자 취급, 협박. 교묘하게 단어를 골라서 본인이 억울한 동생, 약자가 된 거죠. 친척들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누이를 그렇게 대하면 되니? 가족끼리 잠깐 방 하나 못 빌려줘? 저는 그 카톡방을 남편 폰으로 확인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사연의 주인공분을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거예요. 신우이한테 바로 전화해서 소리치거나 친척 단톡방에 반박글을 올리거나. 그런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이분이 한 건요. 아주 냉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정리한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한 가지씩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현관 CCTV에 찍힌 신우의 출입 영상. 제가 없는 사이에 도우락 업체를 불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어요. 둘째, 신우이가 보낸 최초 문자. 올케 언니 비번을 내가 바꿨으니까 새 번호 문자로 보내줄게. 이건 본인이 바꿨다고 인정한 증거. 세 번째, 시어머님과 통화 녹음. 시어머님이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한 부분. 즉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 네 번째,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 김연서 단독 명의.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소연이가 한 일이 그냥 방 빌리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겠지? 비밀번호로 바꾼 건 내 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간 거야. 그리고 이걸 친척들한테 내가 쫓아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당신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 안 하면 나 진짜 법적으로 갈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를 눈앞에 놓으니까 더 이상 양쪽 눈치 보며 애매하게 넘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주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모두 시댁 거실에 둘러앉았죠.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장례식장보다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연서야, 이번 일은 소연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네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니? 짐을 복도에 내놓고 주거 침입이니 뭐니 하면서 가족한테 할 소리야?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집 현관 CCTV 영상이에요. 소연이가 제가 없는 사이에 도우락 업체를 불러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소연이가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비번은 내가 바꿨다고 본인이 직접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는 저 김연서예요. 남편 이름도 아니고 시댁 이름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누이는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감탄한 게 있어요. 이분이 증거를 내놓는 방식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가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마치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하나씩 보여주신 거예요. 감정이 휩쓸리면 상대가 저봐 히스테리 부린다 라고 할 빌미를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분하게 팩트를 말하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소연아, 너 직접 설명해봐. 왜 올케지 비밀번호 바꾼 거야? 시어머님이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평소에 집안일에 관여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니까 시누이가 움찔했어요. 아, 그건 제가 급해서 월말에 오피스텔 나가야 하는데 그 집을 아직 못 구했거든요. 올케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먼저 집만 좀. 남의 집 비밀번호 바꾼 게 부탁이야? 그건 범죄야. 아버지가 변호사 30년 했는데 그것도 모르니? 아, 맞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빠졌죠. 시아버님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은퇴하셨지만 법에 대해서만큼은 칼 같은 분이셨거든요. 시모님과 시누이가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시아버님만큼은 팩트를 정확히 짚어내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그냥 갈 데가 없었어. 올케 언니가 너무 매정해. 그래서 네가 뭘 했어?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문 열고 닫는 권한을 가져갔잖아. 연서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너 고소당하는 거야. 네가 이 상황을 친척들한테 자기 유령대로 올린 것 나 다 알고 있어. 시아버님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소연이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꾼 건? 어떤 변호사가 봐도 주거 침입이야. 소연이가 잘못한 거 맞아.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 뒤집혔습니다. 시누이는 결국 울면서 사과했어요. 올케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생각이 짧았어요. 비밀번호 바꾼 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요, 이 사과가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앞에서 쫄아서 한 사과와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과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시댁 식구들한테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내 집은 내 집이다. 내 공간은 내 공간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보지 마라. 이게 팩트로 각인된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예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약 한 달 뒤 시누이가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어요. 표면적으로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죠. 시누이도 더 이상 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한동안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뭐 좀 정리하면서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밤 11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좀 이따 들어갈게. 형진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더 함께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알겠어, 너무 늦지 마.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전화 배경에서 들리던 소리가 뭔가 모임 술집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남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 부부는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 서로 위치 공유를 켜놓고 있었거든요. 남편 위치가 찍힌 곳은 대학 동기 모임 장소가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근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성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한 번의 위치 정보만으로 뭐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니까요. 다음날 남편이 들어와서 평소처럼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내색 없이 지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그 며칠 뒤에도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 부쩍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2주 동안.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늦는 날의 위치를 확인하면 10시에 열의 7번은 시누이 오피스텔 근처였어요. 이상하죠? 왜 남편이 밤마다 시누이 집 근처에 있을까? 물론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였어요. 설마 시누이가 오빠한테 뭔가 부탁해서 자꾸 불러내는 건가? 이사 후에 정리할 게 많다든지 가구 조립을 도와달라든지. 하지만 매주 두세 번씩 밤 11시까지 가구를? 저는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차를 몰았어요. 시누이 오피스텔 앞으로요. 도착해서 주차장을 둘러보니 남편 차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40분쯤 지났을 때 오피스텔 입구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와 함께. 시누이가 아니고 너무 놀라운 건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시누이 오피스텔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뭐지? 시누이 친구인가? 근데 그 여자와 남편이 나란히 걸으며 뭔가 서류 같은 걸 주고받더니 각자 차에 타고 떠나는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불륜?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연인 같은 건 아니었거든요. 더 비즈니스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누이 오피스텔에 직접 올라간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누이가 문을 열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소연아 나 잠깐 들어가도 돼? 시누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 둘러보는데 거실 안쪽에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위에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부동산 계약서 양식, 중개사무소 명함, 매물 리스트,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소연아 이게 뭐야? 우리 집 주소가 왜 여기 있어?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건 전세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제 아파트를 제 이름 모르게 남편 이름으로 전세를 놓으려는 계약서였습니다. 신우이가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우이가 제 아파트 작은 방을 빌리겠다고 했던 게 단순히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고 점진적으로 공간을 장악한 뒤 결국엔 집 전체를 전세로 내놓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포섭해서 남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거죠.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짐을 미리 들여놓은 것도 다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제가 방을 내주면 그 다음엔 아이와 저를 친정으로 보내고 집 전체를 전세에 놓으려 했던 거예요. 남편이 밤마다 시누이 오피스텔에 간 것도 이 전세 계약 관련 미팅 때문이었던 거고요. 시누이가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바탕만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소연아, 우리 남편 오빠가 이거 알고 있었어? 시누이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대답을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남편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소연이 집인데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초안이 여기 있더라. 설명해 줄래? 전화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멎는 듯한 느낌이 전해왔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소연이가 재테크를 좀 도와달라 해서. 근데 실행은 안 했어. 정말 검토만 한 거야. 당신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검토? 계약서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 검토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나도 모르게 전세 놓으려고 한 게 검토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휘누이를 쳐다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소연아, 너 이거 사기 미수인 거 알지?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버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신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고 아빠는 거실에서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연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다음날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과 신우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했죠. 둘째, 확보한 모든 증거, CCTV, 영상, 문자, 계약서 초안, 남편 위치 기록을 정리해서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시부모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직접 봐주셔야 할 게 있어요. 소윤이와 형국이가 저 모르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면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시아버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알겠다, 내가 확인해 보마 하셨어요. 일주일 뒤 또 한 번의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전에는 시부모님이 저를 몰아세웠지만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주도하셨거든요. 시부님이 테이블 위에 제가 건넨 서류 4번을 펼쳐 놓으셨어요. 소연아, 이게 뭐냐?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빠. 남의 집, 그것도 올케 명의 아파트를 올케 모르게 전세 놓으려고 계약을 준비했어? 네 오빠까지 끌어들여서? 시부모님이 그때야 사태를 파악하고 얼굴이 헬쓱하게 변하셨어요. 소연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나 그냥 재테크 좀 하려고. 올케 언니네 아파트 전세가 3억인데 그걸 놓으면 수수료만 해도. 시아버님이 탁자를 치셨어요. 제가 시아버님은 알고 지난 일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테크? 남의 재산에 손대는 게 재테크야? 내가 30년 법조계에 있으면서 이런 거 시키려고, 이런 거 사기치라고 가르치지, 이게 사업이라고 가르친 적 없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형구가, 너는 뭐냐? 마누라 재산을 마누라 몰래 처분하려고 했어? 법적으로 이게 뭔지 내가 설명해 줘야 하니? 남편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연이가 자꾸 부탁하고 엄마도 도와주라 하시고, 하지만 실행은 안 했습니다. 정말 검토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검토 단계? 중개인까지 만나놓고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해 놓은 게 검토 단계야? 시아버님의 추궁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퇴한 변호사의 그 냉철한 논리 앞에서 시누이도 남편도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죠. 시아버님은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걸 보다 못해 참았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옆에서 편들려는 시어머니. 당신이 입 다물어. 당신 평소에 소연이 편만 들고 연서한테 부당하게 구하니까 소연이가 이 지경까지 온 거야. 그날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신우이가 저한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이번엔 진짜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 앞에서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올케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재산에 손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남편도 사과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바보짓 했어. 소연이 부탁이라고 무작정 따른 내가 제일 잘못한 거야. 미안해. 시아버님은 신우에게 추가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올케네 재산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 것. 둘째, 친척 단톡방에 올린 왜곡된 글을 삭제하고 정정 글을 올릴 것. 셋째, 부동산 관련해서 올케네 아파트 주소가 포함된 모든 서류를 즉시 파기할 것. 신우는 울면서 다 수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연이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요. 주인공
분의 처리 방식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건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이혼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구조를 바꿨습니다. 첫째,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립했어요. 남편에게 앞으로 이 집에 관련된 어떤 법적 행위도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둘째, 시댁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했어요. 시부모님이 이 부분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셋째, 본인의 프리랜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작업실을 지켜낸 그 방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강화했죠.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혼이 답은 아닌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또 그냥 넘기는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증거를 모으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팩트를 들이밀었죠. 결과적으로 시댁과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연의 마지막 부분을 전해드릴게요. 신우이는 그 일 이후로 재테크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시부님이 직접 금융교육을 시켜주셨대요. 남의 것에 손대는 건 재테크가 아니라 사기다. 재테크 하려면 내 돈으로 해라. 라고. 신우이가 지금은 정당하게 본인 월급 모아서 소액 정시 펀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늦었지만 다행이죠. 남편과의 관계는요. 솔직히 한동안 서먹했대요. 당연하죠. 아내 재산을 아내 몰래 처분하려 했다는 건 뼈아픈 배신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일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해요. 시누이나 시모님이 뭘 요구하면 예전처럼 양쪽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연수한테 먼저 물어볼 게를 습관처럼 하게 됐대요. 아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시모님은 아직도 가끔 속으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아버님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니 더 이상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제 작업실 책상 위에 한 장짜리 메모가 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방은 내 것이다. 이 공간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신우이가 빼앗으려 했던 그 방에서 저는 매일 일하고 매일 성장하고 매일 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저한테 단순한 방이 아닌 이유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내 것을 지키는 일에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족이든 누구든 선을 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이 아니라 침범이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공간과 자존감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